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추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소득 없으면 쫓겨나란 말이냐 또 이렇게 대응하시잖아요. 그게 자본주의 경제에서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소득이 없이 압구정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말해볼게요. 아까도 잠깐 이제 지방 이야기 나왔는데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지방에 계신 분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 서울 집값만 네, 저렇게 지금 뜨겁지. 오히려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2년부터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과 비서울에는 이미 불균형이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3년 넘게 특히. 네, 그 출산율이 만들어낸 충격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작동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탈지방하고 서울로 일단 들어와야 되겠다. 돈이, 그러니까 저희가 머니무브가 이미 비서울에서 서울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서울로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이 움직이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를 생각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균형발전,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그다음 부산을 키우고 기타 등등 현 정부에서도 지방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이미 있는데,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제일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윤 정부 3년에 대해서는 평가할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이런 불균형이 증폭되는 게 윤석열 3년 때 엄청나게 증폭이 됐는데 뭐 어느 부처라 하더라도 이거를 해소할 만한 노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 예, 소위 말하는 서울 쏠림. 그러니까 서울 쏠림이 지난 3년간 어마어마하게 증폭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증폭됐는데 관료들 다 놀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미시적으로 불균형이 심화가 되는데 이런 엄청난 불균형들이 통계로도 잡힐 정도에, 어떻게 잡히냐면은 비서울 거주자의 서울 부동산 매입 비중이 폭증하고 있는데, 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서울 거주자의 비서울 부동산 대폭증, 만약에 부산에 있는데 네. 부산의 어떤 주택 가격이 서울에 있는 원정 투자자들로 인해 가지고 대폭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의 임차 시장이나 매매 시장이 막 대폭등을 하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은, 물론 부동산 가격이 부산이 올라가니까 부산 사람들 중에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게 서울이 아니라고 중국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가격을 대폭등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하자, 뭐. 그렇죠. 여론 뜨겁죠. 네, 여론 엄청 뜨거운데, 그러니까 중국인은 그렇게 와가지고 한국 부동산을 사가지고 한국 부동산 대폭등을 시키면, 그러니까 중국인이 기분 나쁜 거예요, 주택 가격 상승이 기분 나쁜 거예요 에서 봤을 때 그냥 중국인이어서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는데, 자산 가격의 왜곡을 특정한 자금 쏠림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불균형이 심한 건데, 비서울에서 서울로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조용하냐? 저는 고위 관료들이 다 서울 부동산 보유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장의 그 생각이 그냥 이제는 지극히 받아들일 만한 이유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방 사람들이 와서 사주면 고맙지 뭐. 네, 이러면. 즉 서울에서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지방으로 가서 서울이 매매가 하락이 발생을 하고 지방이 상승하고 있었다면, 저는 현 관료들은 어마어마한 부동산 대책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부동산이 하락을 해, 세상에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소위 비거주 부동산 거래 허가제, 비거주 부동산 대출 총량제 5만 가를 다 도입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돈이 머니무빙하니까 그래 서울 부동산 계속 올라가니까 좋다 이러면서 저는 그냥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 지난 3년 동안 이런 부분에서 그 어떤 대책이 없었던 것을 본다면은, 그래서 전 윤석열 정부 때의 정책을 냈었던 그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초창기에 막 계속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부동산 대책이든 뭐가 됐든 초창기에는 잘 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올해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고 내년에는 좀 뭐 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버린 거고,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뭐 이제 그 인근 지역 가려고 해도 왜 가느냐, 뭐 직장 옮겼느냐, 뭐 재직증명서 떼와라, 뭐 별거 다 요청한다면서요. 뭐 어디는. 그건 이제 수지에서만 그런 건데, 네. 그 전체 지역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토어제가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토어제가 그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근데 저는 이게 국토부를 포함해가지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겁니다. 토어제 관련해서 지금 여러 정치적인 논란이 일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9월 실거래가를 받아봤냐 안 받아봤냐 가지고 되게 논란이 있는데, 그쵸. 근데 뭐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9월 실거래가를 받아볼 일이 있습니까? 그건 안 받아보는 거지만은, 근데 토어제의 코어는, 그러니까 서울 25개 구 안에서도 4개구는 그럼 9월 실거래가 받아보면 4개구는 빠져야 되는데 4개구도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경기도 12군데 중에서도 몇 군데가 빠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아니라 토어제를 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가 어려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게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거는 삼척동자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토어제 이후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정책이 잘 작동하는 것 같다. 이게 국토부와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장도 이런 발언을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투기 수요가 빠진 거다. 당연하죠. 토어제를 하고 있는데 투기 수요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당연히 빠지는 그래서 거죠. 막 자화자찬하고 막 박수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매우 심각하다고 느껴져요. 그들의 메타인지가. 예, 그 인지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정책을 진짜 저렇게 못 냈던 거구나라고 이제 완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나? 부동산으로 소위 말해서 정권도 뺏겼다고 하는 당에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학습이 안 되고 여전히 모를 수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럼 제가 느끼는 이런 거를 시장도 안 느끼고 있을까요? 다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앞서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공급적인 측면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장 컨센서스를 깨뜨릴 만한 그런 터프한 정책은 못 낸다. 이런 거고요. 내고 싶지만 관료부터 시작해서 이게 못 낸다. 못 낸다면 그냥 잡을 수가 없다. 잡을 수가 없다면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다만 딱 하나 걸리는 게 보유세니까 보유세만 어떻게 열심히 막아보자라는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실 인식부터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나오는 대책은 또 똑같이 반복이 될 테고 금리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그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 뭐 임대료, 레버리지, 공급, 뭐 정책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이자율도 그 중에 네.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금리 뭐 미국에서는 이제 기준금리가 좀 덜 내려갈 것 같다, 혹은 뭐 천천히 내려갈다, 뭐 이런 컨센서스가 또 생기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도 금리가 10월 말부터 그런 컨센서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은도 기준금리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하는 총재가 왜 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선을 긋냐면은 최근 금리 동향은 이렇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2.5까지 내려갔는데 국고채 3년 금리가 한 2.5에 있었거든요. 네. 이게 올해 4월에는 2.25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때 4월에 미국에서 리버레이션 데이 선언하면서 수출 성장률이 박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우리나라 국고 3년 금리가 2.26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 판때기 들고 전 세계 상호관세 막 이거 했던 날. 저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에 치명타를 입으면은 무너질 경기 안 거라고 좋아지니까. 생각해가지고 그때 2.5 수준이었던 국고 3년이 4월 첫째 주 둘째 주에 2.26까지 내려갔는데 그거는 현 2.5인 기준금리가 2까지 내려가는 것을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후퇴를 하죠. 이제 3개월 유예해서 7월부터 할게라고 하면서 5, 6월 코스피 대랠리가 있었고 네. 대랠리가 있은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됐고 새 정부가 되면서 국고금리가 다시 2.55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현 기준금리 2.5인데 한 번 정도 내리겠구나라는 1회 인하를 선반영한 채로 10월까지 왔거든요. 네. 10월까지 왔는데 10월에 그게 튀기 시작하더니 지금 국고 3년이 2.95에 가 있어요. 그 얘기는 30bp 낮추면은 2.6이라는 거니까 현 기준금리가 2.5니까 시장에선 뭘 반영하고 있냐면은 금리 인하가 없겠구나. 이거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없다는 건 올해는 당연히 없죠. 올해는 뭐 10월, 11월 금통인데 네. 10월 10월, 11월 금통일 간에 어떤 경제적으로 대단한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없겠지만은 근데 11월 금통일 때 없는 건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내년도 연간 전체는 아니고 어쨌든 상반기엔 인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금리는 오히려 금리 인하 2.5보다 살짝 높은 2.6 수준에 걸쳐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고 3년 컨센은.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왜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선을 긋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그 가계의 주택 구입 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큰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선 그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은에서 지난주에 냈던 그 연구는 국토부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 두 가지의 과잉 기대가 있다 했거든요. 공급 부족에 대한 과잉 기대, 금리 인하에 대한 과잉 기대가 있다는 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과잉 기대는 한은에서 커버할게. 그러면 너는 공급 부족에 대한 과잉 기대는 너가 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공급 부족에 대한 과잉 기대를 결국 폭발적인 공급으로 풀어준다면은 뭐 현명한 관료들이 되는 거고 그냥 뭐 97 대책도 잘 만든 대책이고 이대로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망한 대책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드는 생각이 최근에 뭐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것.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한국은행이 집값 그것도 서울
국한된 그 집값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통화 정책이라는 건 전국에 다 모든 사람한테 5,200만 국민한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지금 내수 엄청 안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내수 뭐 엄청 안 좋은 건 이-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네. 26년에 경제 성장률 GDP도 1%대 후반까지 간다고 해도 네. 반도체 수출이 좋아져서 그런 거지 네. 내수가 회복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건설 투자 여전히 안 좋고 민간 소비도 안 좋고 한데 건설만 안 좋은 거지 다른 부분 올해도 만약에 건설이 좋았으면은 좋았을 겁니다. 생각보다. 내년도 건설이 그렇게 좋냐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지만은 소비나 수출이나 이런 게 특히 소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건설 투자가 꺾이니까 안 좋아 보이는 거죠. 미국은 역설적으로 건설 투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건설 투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GDP가 잘 잡히는 거고 물론 이제 소비도 견제하지만 저희도 소비는 돌아섰죠. 외국인 인바운드도 많고 근데 소비 지출도 늘어났고 돌아섰는데 투자가 너무 박살나다 보니까 그냥 내수 전체가 묶으면은 박살나 보이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게 또 YY 개념이니까 올해는 0.8, 1.0으로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는 1.8, 2.0 가는 거니까 내년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년에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는 엄청 좋다 이건 아니지만은 소비가 박살났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민간 소비 네. 증가율이 마이너스 때에서 플러스 네. 0. 몇 퍼센트, 1. 몇 퍼센트대까지 올라왔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것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이 0%대에서 1%대로 올라왔다라고 좋아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2년 그러면 합쳐봐야 1%대 초반에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 건데 네. 이거 가지고 좋아졌으니 이제 금리 그만 내려도 된다? 서울 집값 때문에 금리 못 내리고 있다라는 아니요 게 그게 이해를 못 하실 분들도 많을 것 실질이니까 물가는 이미 올해도 1.8 내년도 1.8이면은 올해는 합쳐서 명목 2.8이니까 2.5% 금리가 그러니까 센 금리인데요. 제약적인 금리라고 볼 수 있지만은 내년은 2.2% 성장이 1.8% 금리는 4% 명목 상승인데 2.5% 금리는 매우 완화적인 금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도 네. 그러니까 내년 성장률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은 네네. 완화적인 맞습니다. 긴축적인 상황은 내년 아니다라고 매우 보시는 완화적인 거고. 금리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완화적인 상황일 겁니다. 엄청 완화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목 성장률은 내년에 거의 3.8에서 4.0 이상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타카이치 일본 총리가 뭐 약간 말 실수하는 바람에 소위 한일령이 생기는 그런 마당이어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까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저는 내년에 게다가 이것도 내년 만약에 내수 건설 투자가 좀 회복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 집중 착공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GDP는 진짜 금방 튀어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더더욱이 경기가 더 회복이 된다면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은 또 접을 수밖에 없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가 말 그대로 범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부동산에 한해서만 제약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식이 스트레스 금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스트레스 금리는 이미 10월 29일에 스트레스 금리 상단이 원래 150bp였는데 300bp로 이번에 완전 올려놨기 때문에 종전을 보면은 과거에는 스트레스 금리 상단이 150이어도 적용률이 있다 보니까 적용률을 실제 적용하고 나면은 0.6인가 적용이 돼요. 그것도 이제 계단식으로. 네, 그래서 5년 혼합형 막 이런 거 하면서 어떤 생각 하냐면은 뭐 0.60bp, 0.6 더 내는 걸로 그냥 할게 이러면서 막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금리를 만든 이유는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려고 만들었는데 다들 고정금리 대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5년 혼합형 하면서 스트레스 금리를 맞아버리는 걸 보니까 이제 금융위에서 했었던 결정이 뭐냐면은 150bp가 너무 낮나? 그러면 300으로 하자 해서 이번에 높인 거예요. 그러면 300bp로 하게 된다면은 고정금리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것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고정금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트레스 금리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스트레스 금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를 여전히 안 하고 있다면 정책 실패죠. 그러면 이게 1년 정도 정책 실패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스트레스 금리를 진즉 높이든가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11호 대책에 들어와요. 이번 11호 대책에 고정금리가 3%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금리 대책이. 그래서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느끼는 거는 금융위를 포함한 그런 부처가 일은 제일 잘한다고 느끼는데 근데 실제 가구가 그러니까 정책 목표대로 안 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런 거를 진즉에 손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야 손댔다는 것도 좀 늦다고 생각하고 다만 스트레스 금리 방식으로 소위 부동산의 차별적인 금리 체제를 유지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현에 우리 정부가 선택을 하고 있는 정책 방향인데 예전에 아마 최재형 대표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스트레스 DSR 때문에 대출 몇백만 원 덜 나온다고 해서 그런 집 안 사겠느냐 네. 이렇게 비판하신 적도 있으시지 않아요? 저는 스트레스 금리가 안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죠. 아예. 그게 공정가액 반영 비율이랑 비슷한 건데 스트레스 금리 1.5라고 1.5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적용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1년부터는 적용률이 빵이니까 음. 없는 거죠. 그러면은 스트레스 금리가 심지어 10%라 하더라도 저는 그쵸. 그냥 네. 21년 하겠습니다. 그럼 빵이에요. 그러면은 100 곱하기 빵도 빵이고 1000 곱하기 빵도 빵인데 그럼 빵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냐 제도가. 그러면 빵은 도대체 왜 존재하냐. 이게 종부세나 이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Y가 되잖아요. 그냥 빵을 곱해가지고 Y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도에 이렇게 곱하기 0을 설계한 것 자체가 진짜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어마어마하게 제 비판했고, 적용 안 되는 지점. 예, 그리고 적용도 앞에 이것도 풀 적용도 아니에요. 풀 적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 순수하게 변동금리를 선택한 사람이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되게 눈 가리고 아웅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막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에 스트레스 금리가 70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적용률도 살짝 올렸습니다. 적용률도 올렸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0은 있지만 앞뒤 구간의 반영 비율이 올라갔으니까 스트레스 금리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늦었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빚내서 집 사지 말아라는 강력한 또 신호이고, 이제 뭐 근데 집값이라고 다 잡히는 게 아니라 또 현금 부자들의 거래로 인해서 또 신고가는 또 그때그때 또 찍힐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유동성 경로도 다양해졌습니다. 흔히들 언론에서 말하는 현금 부자가 결국은 여러 유동성 경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 소득이나 대출로만 집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끼리 대출을 해주면서 집 살 수도 있고 친구한테 빌릴 수도 있고 뭐 오만 루트 또 가상자산이나 미국 주식 등등 각종 잡종 루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는 이게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은행 대출 받고 집 살려는데 은행 대출 금리 높여버리면은 소득원이 다양하거나 유동성 원천이 다양한 소위 상위 가구들은 집 사는데 문제를 느끼긴 하지만 덜 느끼는데, 대출로 집 사는 가구는 부담을 확실하게 느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야말로 요즘 말로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들이 대출 받고 집 사는 거에 대해서 금리를 높이는 것이 주거 불균형을 막고 올 가능성이 더 커요. 요즘 우리나라도 저는 자본주의 역사 75년이 되면서 그 소득원이 다양해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반 대출 받고 집 사는 사람에 대해서 금리를 무조건 높이는 것이 과거처럼 이게 마치 20몇 년 전에 아까 제 버냉키 얘기할 때 그 담보 이론, 담보제약 이론으로 은행에 대출 규제하고 이러면은 유동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거로부터 이제는 벗어났죠. 유동성이 너무 다양해졌는데 그쵸. 결국은 그 어떤 신뢰를 비추는 빛이 한 개인 사람이랑 은행 대출 한 개인 사람은 그것만 꺼두면 신뢰가 껌껌해지지만, 창이 여러 개여가지고 은행 창을 닫아도 다른 창이 다 열려있다면 시내가 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다면은,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 방식으로 집을 살 거라면은 결국 집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유동성 원천을 규제하는 방법론에서 벗어나가지고 결국 종착지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방법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유세요? 네,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보유세 논란은. 그래서 이 보유세를 갈 것 같으니까 지금 보유세 가면 안 된다는 오만 이론들을 갖고 오면서 지금 보유세를 막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뭐 대통령도 세금 가지고는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공약은 했습니다만, 또 그거는 또 언제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겠고. 네. 그런데 일단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년에 또 선거도 있는데 여당에서 뭐 이거는 굳고 안 된다라고 할 거고, 벌써부터 뭐 일부 정치인들은 막 그 공개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보유세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왜 이런 기대가 살아있냐면은 네. 결국 답진 알고 있는데 높은 보유세, 폭발적인 주택 공급, 그리고 금리의 격상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할 용기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답을 내렸다니까요. 없다. 얘네들은 새가슴이라서 할 용기가 없다. 할 리가 없다. 또 선거 앞두고 못한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 가지를 정황을 봤을 때 못할 사람들이다. 고로 나는 적극적으로 주택 구입을 한다.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보유세도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유세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취득한 금액에 매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 하더라도 나는 5억에 산 사람이야. 수십 년 동안 100억이든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5억 취득한 것에 대한 보유세만 매기는 거고, 나중에 나는 100억이 돼도 감내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제 100억에 대한 보유세를 물리고, 요게 좀 합리적이다라는. 아니, 전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는 안 하시고요. 네. 세제는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야지, 그 모자이크 방식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이상하게 비교가 되거든요. 그런 방식에서 미국식 보유세 제도와 결국 세제는 취득, 보유, 처분의 전 과정에 걸쳐가지고 비교가 되는 것이 세부담의 진정한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의 취득, 부담, 처분의 전 과정에서
한국이 부동산 세제에서 가장 적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취득, 보유, 처분의 모든 과정을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뭐 중과취득세를 받고 있습니다. 뭘 받고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은 부동산 세제 관련 부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제일 낮아요. 제일 낮고 보유 부담도 아까 그 소위 원시 취득세를 계속 내는 방식이든 공시가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증하는 방식이든 공시가액을 통해서 할증하는 방식이 되면은 불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저희는 역설적으로 공정가액 반영형 비율을 조정하면서 보유 부담을 계속 낮춰왔어요. 네. 그 다음에 심지어 세금 상한선의 개념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 130%에 묶여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올해 500만 원 내고 내년에 1000만 원으로 계산돼도 재산세는 650만 원이 캡이에요. 세금 상한선 공제로 다 빠져요, 나머지가. 그리고 올해 650을 냈죠? 그러면은 내년도 세금은 얼마 내는 줄 아세요? 내년 세금은 그러면 1000에서 계산할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연도 세금도 650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계산세액은 2000이 됐는데 네. 650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1.3배가 맥스 상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22년에 종부세, 재산세가 한번 낮아지면서 지금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만큼 낮아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아무리 올라가도요. 그 사람 언론 기사에서 진짜 완전 다 잘못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계산세액에서 내년 계산세액으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 납부세액에서 세금 상한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올해 납부세액을 만약에 재산세를 150만 원 냈다면은 이 사람은 그냥 225만 원 나오는 거예요. 내년 계산 재산세액이 1000만 원이 나오든 2000만 원이 나오든 그냥 세금 상한선 공제를 최종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2018년에 6월 달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일 때 9.13 나오기 바로 직전이에요. 네. 7월 달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종부세율을 이만큼 올려가지고 발표하거든요. 네네네. 이만큼 올려서 발표했는데 맨 하단에 세금 상한선 공제는 150%로 동일. 이게 딱 찍히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계산세액은 수천만 원 나오는데 세금 상한선은 종부세를 포함한 세금 상한선이 소위 50% 할증이니까 지금 종부세를 안 내다가 종부세를 폭발적으로 늘렸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되시는 분들이 그냥 300 내다가 450 내고 450 내고 또 150% 올라가고 하니까 너무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나오고 나서 2018년 6월에 오히려 랠리를 합니다. 안도 랠리. 뭐야 컨센서스 하단이네 이러면서 안도 랠리 하니까 18년 9.13이 나오고 18년도 9.13 대책에서 세금 상한선을 300%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비 3배까지는 낼 수 있다. 해서 세상한 공제를 건드려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19년부터 보유부담이 높아지는 메커니즘으로 이어졌는데 지금 이거 다 150으로 다시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200으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뭐 보유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완충 장치가 한국에 오랫동안 있어 왔고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아까 원시 취득에 대한 재산세제 시스템이 뭐가 나쁘냐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사람이 재산세에 대해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거래를 안 하게 되고 네. 장기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게 도심 내 토지에 대해서 낮은 재산세로 장기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도시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손바뀜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면서 최유효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 토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1970년에 어떤 사람이 압구정 땅을 한 10,000평을 사가지고 그 1970년 가격에 세팅되어 있는 재산세를 내면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다면은 도시의 그 공간은 보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세에 맞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이거에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번 깃발 꽂아 놓으면 뭐 영원히 내 거라고 하면은 그 회전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또 논쟁이 따라붙는 게 네.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추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면 소득 없으면 쫓겨나란 말이냐 또 이렇게 대응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자본주의 경제에서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소득이 없이 압구정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요? 현재로 젊은 못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보유 부담이 큰 아파트를 소득이 없으면은 보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당연한 거를 그러니까 때로는 웨스턴 방식으로 갔다가 때로는 동양으로 갖고 왔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구매력이 없으면은 그 높은 구매력을 요구하는 집을 보유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이게 서구식 웨스턴 방식인데 그런데 은퇴하신 65세 은퇴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매우 오리엔탈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럼 똑같이 역설적으로 말해볼게요. 한국의 29세 이하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높아진 집값 때문에 서울에 아예 못 살고 있는 게 이게 정합합니까? 그러면은 65세 이상의 이런 분들은 되게 케어를 해야 되는 계층이고 29세 이하 청년들은 그냥 아무 데나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정합한 접근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저는 모자이크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서양에서 막 갖고 그냥 유리한 거를 막 갖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이론 체계를 즉복시킨 형식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냉정히 말하면은 결국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제품과 서비스를 위해서 그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는 건데 자본이 없어지게 되는 과정에서는 내가 향유하던 제품과 서비스를 향유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대한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둔 다음에 정부가 그러니까 복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케어해서 갖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랑 이제 메인 스트림에 있는 그 자산까지 갖고 와가지고 메인 스트림 갖고 있는 그분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그거를 팔아야 되는 게 너무 매몰차다라고 하면은 그럼 거기서부터는 이 체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특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댓글로 생각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세대도 활발하게 서울에 들어오고 서울 집을 마련을 하고 또 이제 노후에 다른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비싸진 집을 팔고 외곽에 나가서 좀 저렴하게 하고 금융소득도 이제 올릴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도 청년들이 서울에 있고 들어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현 자본주의 시스템을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고 자본주의 시스템 인정한다면은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도심에 주택을 사시는 거고 구매력이 없다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청년이든 노년이든 네,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그냥 도심 내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다면 유지하는 거고 유지를 못하면 거기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노년분들이 그런 거죠. 왜 요즘에도 노후에도 옛날에는 이제 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고 병원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편리한 나도 도심에서 계속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다는 그래서 거죠. 그건 2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그거는 도시 구조가 네. 그 외곽 지역에서 도시 구조가 형성이 도시 기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도심을 유지해야 되는 그게 사연이 되는 것이지. 높은 구매력을 요구하는 지역에서 낮은 구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게 특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청년을 갖고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매력이 없는데 높은 구매력을 요구하는 지역을 강제로 살게 해주는 거가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매력에 비례해서 그냥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시 기능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선택으로서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되는 건데 한국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선택으로서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 제약적이에요. 그거는 도시 설계가 망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망한 도시 설계 속에서 선택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할 뿐인 거지. 그래서 우리의 원래 비난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은 한국의 도시 설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국토부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제 결국 이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도시 구조가 이상해진 거를 방치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피카오 코리아에서도 네. 쓰신 것처럼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이 중요한 거고 오로지 서울, 온리 서울, 서울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서울에서 죽어야 돼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곳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뭐 문화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혜택을 또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어느 곳이 됐든 네, 물론 이제 전국토가 그럴 수는 지금 없겠습니다만 사실 이미 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이미 고생을 하고 계셨으니까 뭐냐면 본인 원 거주지에서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또 이사를 가버리잖아요. 네. 그거는 해당 지역의 도시 기능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나라 수도권 시스템은 한 곳에 장기 정착이 안 돼요. 그냥 어디 이사를 가야 돼요. 저희는 망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망한 도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왜 우리는 학군지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거 유치를 안 해요?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착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뭐냐면은 야 우리 애들 이제 초등학생 돼야 되니까 중학생 돼야 되니까 학군지로 이사 가자. 다 맞춰서 이제 철새처럼 그러니까 다 알아서 적응하는 거예요. 알아서 이사 가자. 이렇게.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제 한국 가게들이 알아서 적응해 주니까 별 문제가 없나 보다 해서 그냥 계속 내깔려 놓은 게 저는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짜 한국에 뭐가 없어졌냐면은 도시학이 없어졌습니다. 도시학. 그냥 이게 뭐가 필요하고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사람들한테 뭘 줘야 되고 이런 게 다 없어졌고 그냥 경제학만 들어와 있어가지고 많이 모여 살면 좋은 거고 밀집 효과가 나는 것도 그냥 뭉쓰면 되는 거고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누르면서 뭉쓰면서 그냥 서울 도시는 문제가 없다. 야, 한국 전체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학이 없어져서 생기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경쟁을 통해서 또 결국에는 적응을 하기도 하고 이주하면서 자기가 치열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 도심에 적응을 한 게 저출산이라는 결과고 네. 왜 동물들도 네. 자기 서열이 낮아지거나
주변 환경에서 내 새끼를 안전하게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새끼 안 낳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진짜,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이. 네. 그 쥐 실험도 있잖아요. 그런 실험들 보면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를 합리적인 선택으로 묘사한 책을 피카오 코리아에 썼잖아요. 한국에서 장기 생존하기, 한국은 자본주의의 나라고 자본주의는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의 축적은 자본이 플러스인 기간, 그러니까 생애소득이 플러스인 기간에만 자본 축적이 가능하다. 26세까지는 마이너스고 27세부터 플러스로 전환하기 시작해서 한국에서는 57세까지 플러스가 되는 건데 그 30년의 기간이 일단 점점 짧아지고 있다. 취업이 늦어지고 은퇴가 빨라지면서 짧아지고 있으니까 일단 가로가 좁아지고 있는 건데 심지어 세로도 이제 낮아지고 내려가고 있다. 결국 가로 세로가 전체 소득 면적인데 여기서 만약에 연애 결혼 출산하게 되면은 한 공간을 비워야 되거든요. 네. 그잖아요. 네. 그러면 면적이 더 좁아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적이 더 좁아지는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비혼과 저출산 아니면 노출산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그런 선택 상황에서 한국의 많은 가게들이 그냥 비출산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막 연금개혁부터 시작해서 야, 연금개혁 해야 된다. 일단 뒤쪽에 있는 항상소득을 국민연금으로 완전 깔아줘야 된다. 그래서 고갈하지 않는 연금 시스템을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막 발굴해가지고 이제 소개도 시켰던 거고 그 다음에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들은 대도시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에는 800만 대도시가 서울밖에 없고 그래서 지방에도 인구 800만이 넘는 대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행정구역이 됐든 뭐가 됐든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조선팔도 행정구역을 지금도 갖고 있으면서 뭐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정치적인 이유라면 그냥 정치를 갈아엎어야 되는 거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과격한 스타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도시학적인 이론에서든 뭐든 보면은 결국 인구 800만이 넘는 대도시는 고소득 서비스직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직업들도 고소득 서비스 직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인구 300만 이하 도시에서는 잘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법률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고소득 서비스업 산업들은 그 숫자를 임계치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계치를 넘는 도시 설계를 하면은 제조업을 깔 필요도 없이 서비스업이 알아서 잉태하고 알아서 잉태한 서비스업으로 인해 가지고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짱짱하게 되는 건데 저희보다 잘 사는 나라를 보면은 주요 대도시권들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본 3개, 미국 5개, 중국 5개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출생이든 뭐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거시적인 해법을 네. 또 이야기하고 계시고 국회의원 다 갈자. 아니 그러니까 과격하세요. 소위 대선구제, 과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구제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다 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급진적이긴 합니다만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그거 아니면 답이 없다. 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어요.